도덕과 항심의 유교적 관료제.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조선이 유교적 이념에 근거한 관료제가 운영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유교 이념의 숙지가 중요한 선발 기준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이념을 공유하는 관료군의 존재를 통해 안민을 실천하는 유교적 통치가 실험되었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 보이시죠? 요 국왕하고 그 일반 관원들 전체가 그 창덕궁에 모여서 창덕궁 인정전이라는 그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 마당, 관원들이 있는 마당을 조종이라 그러고 그 조종에 한번 서보는 게 사실 보통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그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성공하면 뭘 할 수 있나? 그럼 왕을 돕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 보덕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높은 게 이제 재상이거든요. 재상이 돼 보는 것. 근데 재상이 되려면 관원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저 공간에 한번 들어가서 내가 한 멤버가 된다. 멤버십을 얻는다. 이런 건 조선시대의 꿈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수업에 앞서 다음 문장을 보고 맞는 문장인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관직은 세습된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관료제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이념, 제도가 있더라도 결국 그 제도를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 시간에서 참 좋은 세금제도, 거기에 좋은 뜻을 담고 만들어냈다. 그 사실 세종이 만든 세금제도 이런 것들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그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400년 가까이 써도 괜찮은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다면 누가 그걸 운영했느냐? 그 문제를 이제 오늘 해결해 보는 건데요. 그 조선에서는 일단 관직 세계에 진출을 하면 그 사람들을 또 분류를 합니다. 업무를 잘하면 그 관직 중에서 정직, 제대로 된 관직에 가는 거고요. 조금 그 평가가 나쁘면 월급을 주지 않는 무록직에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유교적 이념에 의하면은 이제 기술직들은 조금 이제 낮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술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게 보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하직. 이런 걸 뭐 내용을 이야기는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좀 분류된 관직을 운영하게 되고요. 근데 아무한테나 저런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관직 세계에 들어와 있는 예비군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그걸 관인층, 그 사람들한테는 그 관직을 주기 전에 자기 계급을 나타내는 이제 타이틀이 있어요. 그게 부여된 사람들만을 놓고 관직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관직이 1품부터 9품까지 그 각 품에는 또 2단계씩 돼서 뭐 한 18, 거기 다시 또 이제 거기 또 세부적으로 나오면 뭐 30 몇 단계씩 나눠지는데 1품에서 9품까지의 이제 그 엘리트 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9품에도 못 들어오면서 행정 업무를 보는 아전층이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그 아전층 제일 밑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보통 이제 1품부터 9품까지는 한 7, 8천 명 된다면 아전층은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전 중에서도 9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시험을 쳐서 9품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들어오면 그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 위에 올라가야 이제 그 국왕을 돕는 재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재미있게도 사품이 되려면 반드시 지방에 가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재상이 되려고 해도 지방을 통치한 경험이 있어야 재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서울 관원과 지방 관원은 고려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지방은 엘리트 관원이고 서울은 엘리트 관원이고 지방은 이제 뭐 2류, 3류 관원들이 있는 곳이었다면 조선의 경우는 엘리트 관원으로 자기 경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지방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서울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관료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의 이제 그 내용인데요. 서울에는 국왕이 있고요. 국왕이 당연히 정점에 있고
국왕의 이제 비서 조직으로서 승정원이 있습니다. 그럼 승정원이 누구를 연결하느냐? 이품 이상들의 재상들이 있는 의정부. 여기는 이제 왕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벼슬 이름도 의정, 찬성, 참찬 이런 게 다 국왕의 통치를 돕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의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조, 오늘날 이제 그 장관에 해당되는 게 6개로 나눠지고요. 그 6개의 그 6조 아래에는 그 모든, 서울에 있는 모든 관서가 거기에 다, 거의 모든 관서가 다 나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관서는, 이거 예를 들어 내가 호조, 재정을 담당하거든요. 재정에 속해 있는 관서다, 우리 관서가. 그러면 우리 업무를 호조로 보고를 합니다. 그럼 호조는 우리 업무를 다 모아가지고 왕한테 보고해요. 그러니까 그 호조에 속해 있는 그 우리 같은 아문, 그 아까 같은 광흥창 이런 아문은 왕한테 직접 보고할 수가 없어요. 호조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호조에서 보고하는 그 건에 대해서 시기마다 조금 다른데 의정부가 관여해서 업무를 판단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왕이 이런 업무를 판단하라 그러면 왕이 지시한 내용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의정부는 주로 정책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왕한테 그 보고해야 되는 실무적인 일들은 6조라고 하는 게 2호의 병영공 6개로 나뉘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에 보다 이제 중급이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관직 체계에서 어디가 핵심이고 누구나 어딜 가고 싶으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관서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6조의 관원이 되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성공한다 그러면 의정부의 멤버가 되는 게 내가 이제 성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방.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건 다 알 수는 없고요. 그 지방의 행정 조직은 지금 조선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결국 국왕이 또는 유교의 관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지방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지방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해줘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 이전의 고려 왕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려 경우는 세금을 걷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300개가 넘는 군현을 유지하지만 중요한 고을에만 서울에서 관원을 파견해요. 한 100군데만 파견하고 있고요. 나머지 200개 고을은 그 지방관이 파견된 그 고을에 속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조선의 경우는 일단 그 행정 단위로 생각하고 있는 330개 분리된 모든 곳에 서울에서 관원을 파견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상하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왕한테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330개 고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왕한테 연결이 되는데 330개 고을이 현실적으로 왕한테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우니까 8개의 광역, 도를 나누게 돼요. 지금 이 도의 구분,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거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상도 그러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다시 세분화되어 있지만 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황해도 이런 식으로 8개의 큰 고을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관찰사를 보내서 관찰사가 자기 맡아 있는 그 도에 해당되는 수령들을 업무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 사람들이 똑바로 하는 거냐, 업무를 수시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제 가장 큰 행정단인데 지방에서는 도와 도를 넘나드는 정도의 큰 일은 채찰사를 내려보내고 수령들이 하는 일들을 일일이 파악하려면 경찰관을 내려보내고 지금 채찰사니 경찰관이니 하는 임시직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지방의 관원들이 있고 한쪽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보는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 사람이 똑바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원들을 내려보내는 게 그게
그 조선의 지방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앞에서 위전을 통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업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수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중앙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그것이 좋은 뜻이건 또는 뭐 백성들이 좀 나쁜 의미가 되는 건 어떤 것이건 간에 중앙정부의 의도라고 하는 건 수령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5년씩 근무해요. 굉장히 장기간 근무입니다. 물론 나중에 진짜 조선에서는 수령이 5년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 조선이 건국되고 한 100여 년 되는 사이에는 5년씩 근무시키고 이걸 법으로 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령이 근무하는데 그 대신 그 현지 고을 사람들은 수령을 고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되게 나쁜 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법을 만든 세종이라는 임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령은 그 부모와 같은 거다. 백성들의 부모와 같다. 근데 부모를 어떻게 그 자식이 고발할 수 있냐? 실제로 조선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수령도 거기에 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대신 백성이 자기 수령을 고발할 수 없으니까 어사나 경차관 이런 그 수시로 수령의 업무를 판단한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조선의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수령 이제 정리할게요. 국왕을 대신해서 그 지방에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수령끼리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다 왕한테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정 업무와 재판 업무와 군사 지휘권과 경찰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고요. 단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도에, 행정도의 관찰사가 나를 평가해서 언제든지 나를 쫓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5년 동안 잘했으면 10번 평가받는데 10번 평가를 다 우수하다 평가를 받으면 저는 승진할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번이라도 너는 하야, 상중하에서 하의 평가를 받으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잘못하면 백성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등급 받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제 관료제의 특징을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관료는 누가 되느냐? 유교 경전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됩니다. 유교 경전에 통과한 가장 높은 시험을 문과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문과는 유교 경전, 그다음에 유교적인 가치관을 글짓기 하는 걸 가지고 관원을 뽑습니다. 무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전국에서 뭐 10등 안에 들어야 그 시험에 통과되는데 자, 아까 아전을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아전으로 밑바닥에서 행정 업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아전도 정년할 때쯤 되면 평가가 우수한 사람은 지금 문과 시험을 통과한 그 라인에 넣어줍니다. 그 그룹에 넣어줘요. 근데 그러더라도 일단 그 그룹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한 분기마다 유교 경전 시험을 보고 유교적 소양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문관이 되는 게 다 꿈인데 뭐 무관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아전이라든지 관직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문관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유교적 가치를 훈련받고 끊임없이 평가받아야만 그 엘리트 관원으로 또는 상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유교적 가치를 실현했는지는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의 지배층, 서양에는 귀족이 있잖아요. 여기는 양반 지배층이 있고 또 아마 관료 범주가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다 유교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이상으로 하는 안민의 꿈을 왕도 그렇고 관원들도 그렇고 다 구현해 가자. 아까 제가 그 앞에서 만들었던 경제제도라고 하는 것도 유교적 가치를 담은 법제고 그 법제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유교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제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그중 지방관리인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